안녕하세요. Multicultural Talent Network에서 전해드리는 Voices Across Borders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민아입니다.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국경을 넘어 삶과 커리어를 쌓아가는 프로페셔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또한 관련 연구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때로는 제가 혼자 진행하는 에피소드에서는 글로벌 인재와 커리어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도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이런 대화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게스트 정현준 대표님은 AI와 머신러닝 분야에서 오랜 기간 최전선에서 혁신을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현재는 지속 가능한 AI를 위한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트업 엠포라, MPHORA에서 CEO이자 공동 창업자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 전에는 아도비에서 디렉터로서 생성형 AI,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이미지 편집 AI 기술 혁신을 이끄셨습니다. 또한 애플, 아마존 등 세계적인 테크 기업에서 검색, 대규모 머신러닝 시스템까지 다양한 분야를 리드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기술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까지 커리어를 만들어 오신 과정 속에서의 선택과 경험,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고민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커리어 전환의 순간들, 조직 안에서의 어려움, 글로벌 커리어를 쌓아오며 부딪힌 문제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워오셨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오늘 게스트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팟캐스트와 미디어 인터뷰에 출연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대부분은 전문 분야나 업계에 관한 이야기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고요. 대표님의 전문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지금의 자리까지 오시게 된 과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고 어떤 고민과 도전을 경험하셨는지 보다 인간적인 커리어 스토리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커리어 초기 이야기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학이나 대학원 시절에 이미 미국 또는 미국에서의 커리어를 생각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미국행을 결정하게 되셨는지요? 미국에서의 공부를 생각하게 된 이제 시작이 두 가지 정도 이유에서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처음 노출된 게 99년도쯤에 그 우연치 않게 교보문고를 당시에 이제 좀 자주 가서 책 읽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 해외 서적 코너에 갔다가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의 책을 접하게 되면서 제가 그때까지 생각했었던 그런 컴퓨터의 세상과 다른 이제 지능이라는 형태의 컴퓨팅, 다음 세대 컴퓨팅이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 책을 읽고 이제 그 당시 한국에서 당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표현 자체는 좀 되게 낯설은 표현이었고요. 약간 지금으로 치면 좀 사이파이 소설 같은 느낌이 강했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런 영역을 좀 가르치시는 교수님이나 연구소나 또는 그런 기술을 이용하는 회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부 시절만 해도 한국의 산업 그 전반적인 흐름이 통신이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자동차, 기계공학, 전자공학이 좀 주로 대세를 이루는 상황이었고, 컴퓨터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사실 보조적인 입장으로서 하는 일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지능이 실제 인더스트리 전 영역에 또는 학계에서 각광받는 단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해외에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과 같이 해보는 기회를 갖고 싶다. 그리고 또 그런 연구를 적용해서 실생활에 가치를 만드는 회사나 어떤 프로덕트 같은 것을 접해보고 싶다라는 게 일단 하나의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2002년 월드컵이죠. 그때 6월에 이제 저희가 유럽 여행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요. 이제 지금은 아내가 된 이제 그 당시 여자친구, 그리고 이제 저의 아는 지인 해가지고 4명이서 유럽 현지에서 이제 다행히도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당시 프랑스 유학 중이셔서 같이 이제 거기서 모여서 지금은 너무 흔해졌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이제 실제 카메라를 들고 캠핑을 준비해가지고 자동차를 렌트해서 유럽의 한 거의 27, 8개국 정도를 힘들게 다녔던 것 같아요. 거의 호텔 생활 없이 매일매일 이제 관광을 하고 저녁 때마다 캠프사이트를 찾아가고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구글 맵 이런 게 없으니까요. 음. 미슐린 지도 하나 의지하고 템퍼 맵 같은 거를 프랑스어로 된, 영어 물론 번역이 조금씩 써 있긴 하죠. 그런 거를 갖고 의존하면서 유럽을 돌아다녔어요. 그때 이제 다니면서 느낀 점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제가 살았던 세상과 다른 세상을 많이 본 것이었어요. 어떤 면이었냐면, 시간의 소중함. 사람들이 이렇게 고소득을 갖고 좀 문화가 발전되고 어떤 사회가 종속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를 관찰하기에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갔을 때 사람들이 가족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도 되게 부러웠고, 또 그 속에서 돈이라는 어떤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오너십을 갖고 사는 그런 형태의 행복, 그런 것들이 인상 깊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은 힘들었지만 아직도 그 여행 일지가 제 서가에 꽂혀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는 막 출간을 해보려고 그 여행을 했었다가 어. 그것까지는 여의치 않았고,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그냥 좋은 추억과 기록으로 그 당시 영상과 사진과 기록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 기억들이 저에게는 공부를 외국에서 해보자, 이제 인더스트리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 첫 번째 어떤 모티베이션보다 사실은 더 큰 어떤 동기부여를 해줬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삶도 좋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살고 싶은 형태의 삶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어떨 때 행복한 사람인가? 또 그 당시 이제 같이 미래를 좀 꿈꾸고 있던 제 여자친구이자 지금 이제 아내랑 그런 고민을 함께 정말 많이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아무래도 차분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유학을 나올 때도 좀 다른 분들과는 그 목적성이 달랐어요. 그냥 단순히 미국 가서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박사 잘 받아서 학위를 잘 받아서 한국에 돌아가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일단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냥 one of the 그 competitor로서 이 시장에서 제 마켓 밸류를 한번 검증받아 보고 싶었고, 그런 과정에 이제 수많은 챌린지를 하게 됐고, 또 두 번째는 여기서 실제 저희 가족을 좀 이제 정착해서 사는 것을 목적으로 오다 보니까 유학 과정도 좀 달랐던 것 같고, 유학 와서의 삶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삶을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럼 공부를 이거를 해 보자 이 단계로 진행이 되신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뭐 삶이 제가 보기엔 가장 아직도 근본적이라고 봐요. 제가 사실 뒤에 좀 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스타트업을 하고 또 제가 지금까지 인더스트리에 커리어 패스를 만들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해오는 과정에서 항상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처음에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이 가족을 꾸리고 이 소중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초심이 뭐였고, 내가 항상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 항심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좀 제 자신에게는 엄격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좀 낮추는 자세로 바라보려고 하는 하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가치로 바라보면은 사실 그 순간순간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간단해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이제 저한테는 아무래도 제 아내나 가족이나 제 삶의 행복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쓰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단계로 가기 위한, 또 그런 것들을 느끼고 배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통들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많이 신선하고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오셔서 여러 회사를 다니시고 빅테크에서 디렉터까지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피할 수 없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으며 또 같은 길을 준비하신 분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으신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조직 생활이라는 타이틀로 볼 수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은 어느 상황에서나 어떤 문화에서나 저는 사람과 어울려서 사는 과정이 가장 힘들기도 하지만 가장 보람찬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사실은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또 관계에서
그 스트레스를 반대로 이제 치유받는 경험들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런 좀 20대 초중반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할 때 이제 제 멘토님이시자 지금은 이제 제 장인어르신이신데 그분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좋은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물 흐르듯 사는 방법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담는 그릇은 그릇의 크기에 맞춰서 물은 얼마든지 담을 수 있고 그 물이 흘러가는 거를 막을 수도 있고 물을 흐르게 그냥 둘 수도 있는데 결국 그 어떤 게이팅, 뭔가 막고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는 과정은 뭐랑 제가 비례하느냐 제가 제 경험으로 느껴봤을 때 결국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이고 같아요. 내 자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이 두 가지를 좀 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나의 자아에 대한 좀 awareness,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떤 부분은 내가 좀 바이어스돼 있는지 어떤 부분은 내가 오픈돼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잘 쳐다볼 수 있고 스스로를 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아 파악 능력, 어웨어니스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파악된 능력으로 좀 디서플린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수많은 이제 저보다 훨씬 대단하신 잘 커리어적으로나 어떤 인격적으로나 좋은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결국에는 awareness를 기반으로 디스플린을 잘 하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고 컨트롤이라는 부분은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될 수도 있고 피지컬리 어떤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다양한 헤빗들을 습관들을 좋은 습관을 만드시는 걸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기반으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소위 미국에서 요즘에 말하는 이제 페어 포워드 같은 컬처들의 이제 실제 컨트리뷰션 기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조직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누가 여쭤보시면 자기를 잘 돌아볼 줄 알고 그걸 기반으로 자기를 잘 디스플린 하면은 어떤 상황에 가든 어떤 문화권에 가든 근본적인 답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좀 한정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유럽 여행을 아까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보다 미국을 선택하게 된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주고 있던 좀 다양성에 대한 그런 기회 요소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제 미국에 오게 됐을 때 운 좋게 여러 학교에서 좋은 기회를 받았었는데 선택을 텍사스 쪽으로 했어요. 사실은 뭐 좋은 곳이죠. 되게 좋은 곳이지만 미국을 한국 분들이 대략 오신다 하시면은 대부분 이제 웨스트코스트, 이스트코스트, 동서부에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버스턴 이런 곳들을 오시는데 이제 미드웨스트를 사실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뭐랄까요? 한국 분들도 있지만 진짜 미국을 좀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저랑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법 그 속에서 이제 저의 어떤 이고나 저의 어떤 퍼스널리티나 이런 것들을 좀 챌린지 해보고 싶었던 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이 단순히 유학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삶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결국은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걸 우리는 이제 어렵게 말하면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까 의외로 공부만 좀 잘하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친구들보다는 미국 조직 생활에서 유리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중국어나 스페니쉬 같은 언어들을 능숙하게 구사는 못하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적인 어떤 컨센서스, 어떤 커먼 그라운드를 잘 찾아서 접근하는 방법 같은 것도 좋았던 것 같고 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떤 공감대 형성에서 발생되는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도 잘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조직 생활이라는 건 사람을 이해하는 거고 문화를 이해하는 거니까 앞에 말씀드린 셀프 어웨어니스나 셀프 디서플린 같은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awareness와 discipline이라는 말씀이 많이 와 닿습니다. 근데 사실 그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실리콘밸리 같은 환경에서는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쟁심도 생기고 물질적인 성공에 대한 기준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하는 이제 keeping up with the Joneses 같은 심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한 뒤 그에 맞춰 꾸준히 디스플린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실천해 오신 방법이나 습관이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혹은 스스로 돌아보고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해오신 노력들이 있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다들 그런 팁들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항상 지식적으로 뛰어난 분들도 중요하지만 좀 그 지혜적으로 어떤 인생의 지혜를 갖고 삶의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의 책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뭐 그 깨달음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사실 이제 AI 분야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AI에서 사실 A자를 빼고 나면은 이게 결국 지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능을 인간이 아닌 이제 그 디지털 환경에서 존재하는 컴퓨터라는 존재에 그 인간과 같은 지능을 부여하고 가르치는 과정이 사실 AI의 거의 대부분인데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사람이 자아를 깨닫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자아 실현을 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심리학적인 공부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저의 자아 형성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경계에 대한 좀 겸손함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실 현실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연에 가보고 그리고 이제 달리기 같은 운동을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걸 해보면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끝없는 능력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뭐 우리의 어떤 한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뭐 나약함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빠르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블을 밖에서 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실리콘밸리라는 버블이 주는 당연히 어떤 이점들도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서 보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떤 이런 프리빌리지들이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는 어떤 가치들이 또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생기고 있는 것들도 존재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느껴보면은 사실 굉장히 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라톤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정직한 운동들, 어떤 정직한 노동이 주는 경험 같은 것들을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제 그중 이제 상당수는 한 번쯤 창업을 꿈꿔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실제로 창업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있어도 이제 선뜻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빅테크에서 오랜 경험을 쌓으신 후 창업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된 동기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저는 창업하면서 이런 비유를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린 모두는 이제 뭔가를 먹는 것, 의식주에서 이제 식이죠.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먹는 사람으로 누군가가 해주는 음식을 먹는 사람의 단계가 있고, 내가 직접 내가 먹고 싶은 요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 내가 요리한 것을 뭐 가족이나 친구들 정도까지 서브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있을 것 같고, 실제 그걸 갖고 사업화를 도전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창업하는 거죠. 실제 레스토랑을 만드시는 수준 또 그 레스토랑을 뭐 프랜차이즈 수준 어떤 중규모 또는 대규모 어떤 사업으로 확장하는 단계까지 있을 것 같은데 그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이 창업이라는 게 자기가 그냥 사용하고 또는 주변에서 살짝 사용해 보는 수준에서 진짜 익명의 많은 사용자들에게 가치를 돌려줄 수 있는 어떤 그 행위를 하는 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나 한번 창업하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기에는 물론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지고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게 뭐 전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뭔가 뾰족한 아이디어라든가 실행력이라든가 진짜 세상에 이런 밸류를 얼마나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근원적인 질문들을 해보고
창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저의 경우에도 사실은 창업을 생각했던 건 20대 초반부터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오고 뭐 현실적인 앞에 말씀드렸던 저의 삶의 여정의 이야기들이 존재해서 우선순위상 창업보다는 제가 더 우선으로 하는 가정이나 제 삶이나 여러 가지를 좀 책임지는 행위들을 했어야 됐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타이밍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AI를 그래도 제가 한 20여 년 넘게 해오면서 쌓인 뭐 저만의 좀 노하우, 제 전문 분야 이야기, 그런 것들과 또 실제 시장의 어떤 기회 요로 제가 그 과거에 있었던 회사들에서 실제로 느꼈던 페인 포인트들, 그리고 뭐 제 전문성, 그다음에 외부의 어떤 시대적 환경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뾰족한 이제 저만의 좀 아이디어가 몇 가지가 생겨나서 그런 거를 갖고 이제 저는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근데 거꾸로 보면 다 저같이 창업을 하시는 게 옳다, 잘못됐다 이런 건 저는 절대 없다고 보고요. 이제 창업에 있어서는 누구나 각자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을 것 같고 미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20대 초중반에 정말 열정과 의지로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를 만들고 싶으셔서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주변에 좋은 지인과 기회가 되셔가지고 함께 어떤 창업을 하게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케이스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창업을 했을 때 이 사회에 내가 가져다 주고 싶은 근본적 가치가 무엇일까? 그 가치의 크기, 또 가치의 깊이 같은 부분들이 스스로에게 충분히 설득이 되고, 또 그게 주변 분들에게 설득이 된다면 분명히 창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요즘의 기회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AI 같은 툴들이 많이 제공이 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해지는 프로덕트를 서브해 주시는 이런 창업들은 예전보다 훨씬 그 진입 장벽이 낮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 단순히 창업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사회에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고민이 충분히 쌓였을 때 창업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또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이제 반대로 보람이나 성취감을 느끼셨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네, 뭐 제 이제 스타트업이 저희가 사실 법인 설립한 이후 이제 딱 만 4개월 정도 돼서 아직은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아주 젊고 아주 신생아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과정은 저희는 이제 2인 스타트업이고 굉장히 AI 네이티브한 조직이라서 제가 데이 원부터 첫날부터 사실 이제 제 코파운더에게 요청을 하고 저 스스로도 지키고 있는 룰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지능과 인공지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만큼의 그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컬처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밖으로는 이게 이제 AI 네이티브라는 이야기로 많이 전달이 되긴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AI 네이티브라는 게 뭐냐면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얼마나 효율적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의 본질이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이해하고 실행하는 영역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뭐 조사해서 뭐 수집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 실제 의사결정 과정으로의 어떤 컨텍스트로 표현해내서 인간이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자로서 그거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것 같고, 그걸 갖고 실제 이제 우리 비즈니스 컨텍스트 안에서 실행해내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스트림라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나 어떤 컨텍스트 및 전략화를 하는 거나 실행하는 과정을 가급적 좀 버틀렉 없이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나름의 자산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어려운 점은 이제 이 의사결정이 너무 많은 변수들과 함께 이루어지니까요. 뭐 많은 스타트업 창업가분들이 느끼시는 거겠지만 외부 변수들이 요즘에 워낙 불확실성이 커요. 뭐 자본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사업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자본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VC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 시장만 봐도 엄청 큰 책들이 막 쓰여져서 투자됐다라는 소문이 매일매일 신문에 나오는가 하면, 현실적으로는 또
대부분의 회사들은 실제 자금을 이렇게 조달받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되는 현상도 많이 보여지고 또 자금이라는 것 자체를 조달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전보다 어렵지는 않은 세상으로 바뀌고 있긴 하면서도 동시에 그 자본이 각자의 사업 형태나 그 스타트업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미션과 얼라인되게끔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서 되게 지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의 비전이나 저희의 어떤 목표 의식 같은 거를 정말 믿고 저희의 밸류를 같이 인정해 주시는 투자자와 이렇게 저희의 그런 의지와 능력이 같이 온라인돼서 움직이면 아이디어란 아주 이상적인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밖으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시장 외부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많은 회사들이 그 최신 모델로 보여지는 프론티어 랩들이 만드는 GPT나 클로드 모델들이 워낙 파워풀해지다 보니까 적어도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우리 사업의 모트, 결국 어떤 경제적 해자가 무엇인가, 기술적 해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운 좋게 이제 좀 니시한 영역을 저희만의 이제 고유한 영역을 찾아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은 덜한 편인데 주변 지인분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사업의 목적성이나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실제로 보면 시리즈 B, C 이런 단계에 가셔서도 피버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실제 매출이 나오다가도 뭐 턴이 너무 높아가지고 실제 고객들 이탈률이 너무 높아서 다른 사업으로의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제가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회가 됐건 기술이 처음 등장하고 이런 발산적인 스테이지가 있을 거고 그 발산적인 스테이지에서 수렴적인 스테이지로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AI가 그런 첫 번째 웨이브 안에서 그런 발산적인 스테이지를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수렴해 가면서 뭐 좀 노이즈들은 좀 줄어들고 또 실패하는 사례들도 많이 보이고 그중에 살아남는 스타트업들 정말 필요한 회사들과 프로덕트들이 고객들의 선택을 받는 단계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 시야를 조금 넓혀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해외로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한국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함께 목표로 하는 창업가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창업을 하면 현재 네트워크나 투자 시장 그리고 고객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한 분야도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최근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만약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고민하고 계신 창업가들에게 현실적으로 꼭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근본적인 그 생각에 대한 부분, 그 first principle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스타트업을 하는 것인가? 우리 스타트업은 결국 어떤 고객을 위한 거고 그 고객들에게 무슨 가치를 주는 것인가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매일마다 이 창업자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제 한국과 미국이라는 형태의 그런 분류 체계를 가져가는 순간 사실은 모든 일이 투트랙 또는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프로덕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필요한 프로덕이고 고객들이 동일하던 뭐 유사하던 존재한다면 사실은 하나의 노력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뭐 문화적 차이라든가 오퍼레이션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만드는 프로덕이 무슨 가치를 만들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술 회사 기반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기술이 실제 사람들에게,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경쟁사보다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실 제가 좀 뭐 아픈 이야기일 수 있는데 마케팅적인 요소로 해결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실제 기술보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고객들의 시간과 그 시간을 이제 수치화한
그 돈이라는 부분, 어떤 경제적인 가치의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결국은 고객의 시각과 고객의 어떤 돈이 이 회사들의 영리 목적에 이제 근본적인 인플로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는 패턴들이 스타트업들이 좀 쉬운 돈의 유혹에 빨리 빠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쁜 건 절대 아닌데, 이제 무엇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가야 할 점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인데, 뭐 예를 들자면 투자자들이 투자해 주시는 그 자본, 그거는 결국은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더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한 이제 일종의 투자금이 돼야 되는데, 그 투자금 자체가 회사의 어떤 마케팅 목적, 회사의 존재 이유처럼 돼가지고 스타트업들의 약간 뭐랄까요, 파운더들이 거기에 어떤 함정에 좀 빠지시는 케이스들도 종종 봤던 것 같고, 또 하나는 한국의 최근 AI 씬을 보면 그냥 저만의, 제가 아주 제한된 지식으로 보는 거긴 합니다만,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가 AI 기술에 있어서 좀 주도하는 주체가 아무래도 정부가 강한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은 실제 시장에서의 고객들의 평가와 검증을 받아서 살아남는 회사들이 좀 더 결정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면, 한국은 이제 그 정부 프로젝트나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뭐 또는 정부 펀드라든가 이런 형태의 그 최적화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제가 보는 어려움은 뭐냐면, 정부가 투자해주고 리딩해주는 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이 결국은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때는 사실 회사의 존속이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제 한국 스타트업들이 잘 생각을 해보길 바래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카운터로 어떤 분들은 얘기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도 뭐 중국 정부 주도적으로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만들고 거기서 육성한 회사들이 잘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게,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규모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 좋은 기술로 충분히 이제 회사가 존속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마켓이 구성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내수만으로 어떤 스타트업들의 밸류를 인정받기에는 스타트업의 성장에 이제 그 한계점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한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기반으로 뭐 일본 진출이라든가 미국 진출이라든가 이제 다른 나라 진출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진출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으시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만든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어떤 정부나 또는 그런 펀드 위주의 거기에 맞는 형태의 기술을 만드셨다가 실제 고객을 찾는 거에는 그만큼 노력을 못 하신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들 경우에도 정부나 어떤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에서의 결정된 것들을 사용하는 고객 말고 실제 이제 자유 경쟁 체제에서의 고객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좀 고생하시는 스타트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면 그 미국 진출을 하시는데 좀 더 시야를 넓게 보실 수 있고, 본인들이 하시는 사업에 대한 어떤 좀 계획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창업을 하기 전에 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흔히 말하는 시장 조사, 마켓 리서치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요? 예, 뭐 마켓 리서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는 이제 그 자본이 어떻게 조달되고 스타트업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최적화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뭐 금전적인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최적화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과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기 위해서 삶을 최적화하실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인생은 이런 최적화를 위한 선택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사업으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업 주체들이 그들이 만드는 어떤 서비스나 뭐 어떤 형태의 프로덕트이 무엇을 위해 최적화를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고객을 위해 과연 최적화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뭐 국책 사업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뭐 펀드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최적화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 고객이라고 했을 때는 그 실제 자유시장, 어떤 자유경쟁체제의 시장에서의 고객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좀 더 컨트롤되어 있는 정부 주도의 어떤 산업에서의 최적화를 고객들을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마켓 리서치에서 뭐 경쟁사 조사, 뭐 시장 조사 이런 부분을 말한다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거고 어떻게 쓰일 건지를 잘 보지 않으면 저는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어서 처음 한 10년, 15년 정도 가장 많이 사용한 데가 이제 검색 분야입니다. 검색 광고가 아무래도 그 IT가 실제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증명해준 가장 좋은 예시인데요. 그 검색 기술에 있어서 사실 한국은 초창기에 굉장히 앞서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뭐 모두가 아시지만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또 나중에 싸이월드 같은 좋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까지도 다 있었던 나라였는데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이제 뭐 AI 리서처, 뭐 ML 머신러닝 연구원들에게 검색 기술, 추천 기술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하면은 한국 회사를 떠올리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우리가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이 실제 진짜 고객들을 위한 형태의 플랫폼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돌아보면 왜 미국의 검색 회사들은, 추천 회사들은, 그런 플랫폼들은 사용자들의 선택을 받고 기술이 진화하면서 소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프론티어 랩에 가까운 형태의 프로덕트와 플랫폼을 갖고 있게 됐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한국의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또 한국의 이런 기술 이코시스템, 생태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커리어를 돌아보셨을 때, 만약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다면, 다르게 선택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 선택지 가운데서도 이 결정만큼은 다시 시작하더라도 똑같이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뭐 저의 커리어 패스 자체가 끊임없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미국에서 살아남는 순간들, 미국 커리어 안에서도 뭐 여러 회사를 옮기면서 했던 도전들이 제가 있었던 환경의 익숙함을 벗어나는 어려움을 직면하기 위한 도전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거의 똑같은 결정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뭔가 좀 왜 이런 같은 결정을 할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왜 이런 커리어를 만들고 싶은 건가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답은 없죠. 모든 사람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목적, 지향점, 가치는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인공지능의 모델 중에 이제 인공지능 트레이닝 방법 중에 훈련 방법 중에 그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주변 환경과의 끊임없는 인터랙션을 하면서 내가 후회하는 그 요소를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후회라는 게 이제 regret이라는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를 인생에 이제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인생이라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나의 차원에 쭉 펼쳐놓고 마지막 종결 지점에 가서 내가 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해온 이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결정들의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거꾸로 이제 가장 행복함을 뭐 최대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답은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뭐 저희 부모님이라든가 한 6, 70대, 80대 이런 어르신들을 뵙고 여쭤보면 그분들이 고민하시고 많이 이제 이야기 나누시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건강과 가족입니다. 그 명확한 두 개의 대답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 건강함과 그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그 두 가지에 그만큼 노력과 시간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게 그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의 경우에는 가치 체계의 가장 우선순위라서 뭐 아까 여쭤보신 질문에 답을 하자면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고 제 우선순위는 그런 가족과 사랑과 뭐 건강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가치관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과 영감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분들 가운데 대표님께 직접 연락을 드리거나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링크드인이 일단 제 프로필이 퍼블릭하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편하게 인사 나누고 거기서 또 뭐 좋은 분들과는 원원원이라든가 좋은 자리에서 또 직접 인사를 나눈다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진솔하게 나눠주셔서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팟캐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드인에서 미나 킴 목, MINAKIMMOK 또는 Multicultural Talent Network 그룹으로 찾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